왜 오랫동안 같은 역사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해온 한 민족이 70년이 넘도록 서로 다른 두 국가로 갈라져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한반도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보통 전혀 다른 두 장면을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K-팝, 첨단 기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폐쇄적이고 군사화된 체제 속에서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북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해온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결과였고, 제국의 붕괴가 남긴 흔적이었으며, 강대국들의 경쟁과 정치적 선택이 한 민족의 운명을 오랫동안 갈라놓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였던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냉전의 시작,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의 문화권이자 정치적 공간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 국가들을 거쳐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반도 사람들은 공통된 역사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영향 아래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했고, 한자를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를 발전시켰습니다. 언어와 생활문화, 역사 기억까지도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500년 넘게 이어진 조선 왕조 시기, 한반도는 비교적 안정된 단일 왕조 체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오늘날처럼 두 개의 국가로 나뉜 상태가 한민족의 오랜 역사에서는 오히려 매우 최근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기본적인 역사적 모습은 분단이 아니라 통일된 상태에 더 가까웠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진짜 출발점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아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무대로 바뀌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약해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남쪽으로 영향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히 근대화에 성공하며 강한 군사국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한반도를 장악하는 나라는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과 너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일본은 한반도에서 경쟁 세력들을 하나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 조선을 공식적으로 병합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일본은 조선의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언어와 교육,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통제하며 동화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은 일본의 전쟁 체제 속으로 강제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도 한반도는 아직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한반도는 여전히 하나의 정치적 공간이었고, 다만 그 주권이 외부 제국에 의해 빼앗겨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 훗날 일본이 패망한 뒤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들이 결정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일본이 무너지자 곧바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지배하던 조선은 이제 누가 접수할 것인가? 당시 소련군은 북쪽에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고, 미군은 남쪽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 측은 한반도를 임시로 나누어 점령하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기준선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북위 38도선이었습니다.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이 선이 처음부터 영구적인 국경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그것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질서를 정리하기 위한 임시적인 군사 경계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잠깐 그어진 선이 수십 년, 때로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38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 시기 많은 조선인들은 일본이 물러가면 곧바로 독립된 통일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단순히 일본의 패망 이후 질서를 정리하는 문제였다면 한반도는 다시 하나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냉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은 한때의 동맹 관계를 끝내고 서로 대립하는 두 초강대국이 됩니다. 한쪽은 자본주의, 다른 한쪽은 공산주의를 대표했고 이들의 경쟁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반도 역시 그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의 영향 아래 공산 정권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김일성이 점차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공 정권이 세워졌고 이승만이 핵심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는 단순한 독립 문제를 넘어 두 이념 체제가 정면으로 맞서는 정치적 전선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행정 체제, 다른 군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결국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각각 수립됩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시점부터 분단은 더 이상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실제로 두 개의 국가체제로 나뉘기 시작했고 양측 모두 자신이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정부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1945년이 한반도를 지도 위에서 나누어 놓은 해였다면 1950년은 그 분단이 피와 폐허 속에서 굳어져 버린 해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하면서 한국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충돌로 번졌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이후 중국도 참전하게 됩니다.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냉전 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이 직접 맞붙는 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흐름은 극적으로 여러 번 뒤바뀌었습니다. 한때 북한군은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할 정도로 밀고 내려왔고 이후 유엔군은 반격에 성공해 북쪽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전선은 또 역전됩니다. 서울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셀 수 없이 많은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전쟁은 평화조약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멈추게 됩니다. 즉,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총성이 잠시 멈춘 상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정전 이후의 군사 경계선은 38선과 비슷한 위치에 형성되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고 그 주변에 오늘날의 비무장지대 DMZ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국경지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각인된 상처였고 두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이 남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면 왜 지금까지도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층위에 걸쳐 있습니다. 첫째, 체제의 차이입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과 북은 전혀 다른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의 구조와 사고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둘째, 안보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서로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전략과 핵 문제는
통일이나 평화 논의를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정치의 문제입니다. 한반도는 단지 남북한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계속 얽혀 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곧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나 국제정치와 함께 움직여왔습니다. 넷째, 통일의 비용입니다. 만약 남북이 갑자기 하나의 체제가 된다면 경제, 행정, 사회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통일이 자주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지만 한반도는 독일과도 다른 역사적 조건과 훨씬 더 깊은 체제 차이를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문제도 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과 북의 간격은 더 커졌고 특히 남한의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북한을 같은 나라의 다른 지역이라기보다 사실상 다른 나라처럼 인식하기도 합니다. 즉, 분단은 단지 선 하나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체제와 기억, 국제관계가 함께 만든 현실인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단지 한 지역의 정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쉽게 세계 질서와 강대국의 결정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선인은 스스로 원해서 분단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단은 일본 제국의 붕괴, 전후 처리 과정의 급한 결정,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연쇄적 사건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가장 무겁게 떠안은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과 영영 헤어진 사람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 한반도의 분단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두 민족이 원래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사의 거대한 흐름이 한반도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왜 한반도가 지금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내려진 결정 하나가 수십 년,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남길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또는 왜 남한은 발전했고 북한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